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 모시고 국회 정무위 다양한 정치 현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대표님이라고 해야 될까요? 편하게 말씀하십시오. 예. 선거 끝나고 저희가 그 지난 광복절 때 그 백범 기념관 효창공원에서 잠깐 뵈서 거리에서 인터뷰를 하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튜디오에서는 선거 끝나고 처음 모시는 것 같습니다. 네, 스튜디오에는 정말 오랜만에. 예, 그러니까요. 얼마나 바쁘시기에 취재 편의점에 출연조차 이렇게 못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까? 다른 것보다도 제가 1인 의원 정당이다 보니까 다른 정당의 의원님들처럼 이제 역할을 나눠서 집중적으로 활동하기보다는 다양한 활동을 다 책임지고 해야 돼서 좀 너무 바쁘시구나. 생각보다는 바빴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제가 문자 보내도 뭐 사흘 뒤에 답변 주시죠. 죄송합니다. 예, 아닙니다. 바쁘신 게 좋죠. 예, 그리고 어쨌든 사회민주당 혼자 1인 의원 정당이기 때문에 너무 바쁘시다라는 뭐 시청자 여러분들, 시민 여러분들도 다 이해하시고 응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코바디스님께서 한창민 의원님 화이팅! 이렇게 의견을 고맙습니다. 계십니다. 바쁜 것보다는 더 잘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다들 일이 너무 많아서요. 일단은 의원님들이 진짜 바쁘실 것 같은데 어제 정무위 얘기부터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에요.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와 관련해서 온 국민이 다 봤거든요. 사실상.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그것은 아유 목사님 이런 걸 뭘 또 가져오세요라고 받는 장면이었어요. 그리고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조사하던 실무국장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정말 가장 안타까운 그런 사고가 일이죠. 발생이 됐습니다. 어제 권익위에서도 이 사건 관련해서 공방이 있었죠. 예, 많은 위원들이 실제로 이 죽음 관련해서 권익위의 수뇌부에 책임이 있다. 그리고 이걸 종결 처리를 밀어붙이는 과정에서의 그 심적 고통 이게 죽음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겠느냐 이런 질문을 많이 했었고요. 관련해서 권익위 차원에서는 계속 부인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 정승윤 부위원장이 담당 상관이지 않습니까? 예, 직접 상관입니다. 직접 상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소한 이 김 국장님과 그리고 정승윤 부위원장 간에 무슨 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최소한 확인이 좀 필요한 거 아닙니까? 저희가 요구한 게 유족들이 처음에 요구한 것도 이게 사실관계를 포함한 진상규명 그리고 그를 통해서 명예회복을 고인한테 해줘야 된다. 그리고 이 명예회복과 더불어서 남아있는 유족들이 어린아이가 둘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족들 남아있는 가족들에 대한 국가의 돌봄 이렇게 세 가지를 요청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순직이라는 절차만 진행을 하고 있으면서 나머지 진상규명은 뒤로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정무위원들이나 야당에서는 이 진상규명 특히나 그렇게 강직하고 정직하고 청년 관련해서 20년 이상 고민해 와서 이 권익위의 위상을 만들어왔던 이 공직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된 원인은 단순한 업무 스트레스가 아니다. 이 여러 가지 압박, 정치적 압박과 자괴감을 느끼게 했던 모든 사안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요청했었습니다. 그 유족들이 그 처음에 장례식장 들어갈 때부터 야당 의원들 바로막고 그게 권익위 직원들이 그렇게 했던 겁니까? 네, 이게 어떤 상황을 통해서 했는지 저희들이 살펴봤는데 처음에는 야당 의원이라고 특징하지는 않고 그러니까 지인들 알고 있는 지인들이나 친인척 말고는 조문을 유족들이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었던 겁니다. 처음에 그랬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가셨죠. 가서 애도를 하는 게 맞다. 그리고 현장에서 판단을 하자 해서 갔던 거고 그때 유족들이 이 막아서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계속 요청하자 조문을 막았던 게 아니라고 하면서 들여보냈던 거죠. 유족들이 야당의 조문을 원치 않은 게 아니었다. 그러면 왜 권익위 직원들은 유족의 뜻을 약간 왜곡했던 거죠.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었던 건 맞습니다. 이제 언론이 자꾸 취재를 하고 가족들이 힘들어하고 이런 상황인데 실제로 지인들이나 그 친인척이 아닌 사람들이 왔을 경우에는 정치적인 상황으로 번져서 힘든 상황은 좀 벗어나고 싶다. 그런 취지에서
유족의 마음은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니, 근데 갑자기 네네. 이제 황망한 상황을 맞이한 것이기 때문에 유족들 입장에서는 이게 막 경우에 따라서는 막 정치쟁점화가 되고 네, 엉뚱한 네, 네. 방향으로 튈 것에 대해서 유족들 입장에서는 걱정하는 게 너무 당연한 심사 아니겠습니까? 근데 특정해가지고 야당 정치인이나 이런 것을 이야기한 건 아니고요. 여당은 괜찮고 야당은 안 된다 이랬다는 건가요? 그러면? 그게 아니라 카메라를 대동해서 유족들이 화면에 나오거나 기자들을 대동해서 하는 이것은 좀 자제해줬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이야기한 것을 야당 의원이나 정치인들은 실제적으로 유족들이 사절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저희들과 유족들의 만남을 막으려고 했던 거죠. 그 권익위에 누가 그런 조치를 취한 겁니까? 거기 직접적으로 저희가 확인은 못했는데 실제로 그러한 논의는 지도부나 좀 책임 있는 실무자급에서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권익위 수뇌부가 그런 판단을 자의적으로 했다는 건가요?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유족들하고 소통하는 실무자들이 당연히 보고를 했을 거고 거기에 대해서는 판단과 결정은 수뇌부가 했겠죠. 저희가 가기 전에 이미 정수민 부위원장이나 유철한 위원장 등등은 이미 와 있었어요. 조문을 한 바가 있거든요. 그 전날. 그 전날. 예. 근데 그 현장에 여당 의원들 그다음에 대통령실 관계자들도 와 있었다면서요? 당일 저희가 갔을 때는 아닙니다. 그 전에 왔다 간 거고요. 유족들을 통해서 그 당시 상황을 물어봤을 때 유족들 입장에서는 와서 명확하게 유족들의 마음을 다독이기보다는 그냥 실무적인 차원에서 원론적인 답변들만 있어서 답답했다 이런 이야기도 전해주셨습니다. 유족들이. 예.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야당한테 일단 장례 치를 때까지는 좀 기다려달라 얘기하고 그 이후에 어려움이 있을 때 함께 해달라 해서 저희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유족들의 요구사항은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지난번에 저희가 그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지금은 이제 국회 법사위원이신데 현장에서도 소란이 있었다. 정승윤 부위원장 등을 향해서 당신들이 나중에 책임져야 될 거다라고 했을 때 정 부위원장이 쫓아나오면서 우리가 뭘 잘못했냐 야당에서 자꾸 그 국회 불러가지고 망신 주니까 당신들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라고 서로 공방이 있었다.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야당 입장에서는 계속 참 여당과 권익위 차원에서는 저희들이 심리적인 압박을 준 가장 주요한 원인이 여러 가지 자료 요청이나 실제로 이 진실 규명한다는 차원에서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준 게 주 원인이다. 이런 식으로 역으로 변명을 하면서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어쨌든 중요한 건 이런 것 같습니다. 어제 조국혁신당의 신장식 의원에 의해서 새롭게 좀 드러난 얘기이기도 한데요. 권익위에 돌아가신 김 국장님이 전날 8월 7일 인사계장인 유땡땡 서기관 운영지원과 김땡땡 과장이 고인에게 좌천성 인사 이동을 예고했다. 그러면서 강한 항의와 고성이 오갔다는 제보가 있다. 의원님도 혹시 이 관련 제보를 들으셨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이라기보다는 인사 불이익에 대한 이야기가 내부에서도 있었다. 이런 이야기가 전달이 됐었고요. 어제 신장식 의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실무를 담당했던 사람들이 고인이 돌아가시는 8월 8일 전날인 8월 7일 날 이와 관련해서 인사통보 관련한 이야기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의 뭐 고성이나 항의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담당자들을 증인으로 참고인으로 요청한 바가 있었고 오후에 와서 이야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본인들은 그런 일이 없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두 사람 유서기관과 김 과장은 자기들은 그런 말을 전한 적이 없다. 한 바도 없고 인사 발령 관련해서 서류 일체를 저희들이 제출해 달라 했는데 그런 서류도 없다. 그러고 본인이 그 전에 만났는데 인사과장하고는 지금 고인하고는 오래 친분이 있었는데 그럴 리가 없다는 투로 이제 답변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만약에 그러면은 다른 부서나 다른 차원에서 이런 것들이 진행될 여지가 있었느냐 하니까 저희들이 알기로는 그런 것도 없다 이러면서 완전하게 부인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러한 것들이 이게 진술이
그러니까 거기에서 말한 답변 자체가 거짓인지 아닌지 사실 네. 수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수사가 필요하다. 네네. 예, 수사하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다. 이제 이런 말씀. 저희들이 청문회나 국정조사를 요청했던 것도 네. 이런 식의 또 공방이 오가는 게 아니라 진실규명을 위해서 예. 직접적으로 예. 관련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요청을 계속했던 거죠. 근데 지금 보면요, 정말 이 담당 실무국장이거든요. 네네. 그리고 얼마나 많은 막 이게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사실은 국민권익위원회 이제 출입 기자들 전원에 따르면 부패 방지 업무가 핵심이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뭐 다른 것은 사실은 그냥 중요하지 않고. 부패 방지 위원회가 원래 뭐 원형이었기 때문에 네네. 부패 방지 업무를 그 최일선에서 담당하는 거고 그 실무를 담당했던 국장이라고 한다면 사실상 실무 총책이다. 맞습니다. 예, 이렇게 봐야 되고 근데 이분이 이렇게 사실상 억울하게 세상을 떠났다고 한다면 그 죽음의 진실을 밝혀야 되는 게 도리 아니겠습니까? 당연하죠. 어제 저희들이 계속 질의를 했던 포인트도 그겁니다. 순직이 되기 위해서는 네. 이 죽음 자체가 단순한 과도한 업무나 스트레스 이런 차원을 넘어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순직 절차와 진상규명은 네. 뗄래야 뗄 수 없는데 예. 진상규명은 잘 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면서 순직 절차를 특별한 절차로서 진행하는 것처럼 네. 이야기를 해서 저희들이 질타를 했던 거고요. 예. 실제로 이 과정을 수사가 아니더라도 순직이 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무슨 상병 순직이 아니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이 순직에 이르기까지 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정확하게 기재되고 그것이 업무상 재해로서 인정이 돼야지 순직이 되는 그렇습니다.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도 정확한 진실 규명이 필요하다 예. 이렇게 판단을 하고 저희들도 그걸 강력하게 요청한 상황입니다. 네, 실제로 이게 순직 처리를 하려면 특히 이제 이분이 스스로 생을 마감했기 때문에 네. 그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얼마나 심각했는지에 대해서는 그것을 확인해야죠. 사실은 그 상부가 그러니까 네네. 사실은 수뇌부가 그 책임을 인정해야만 그 순직 처리가 가능한 거기 때문에 정승윤 부위원장이 자기 뭐 이거 순직 처리해놓고 사표 내겠다 사직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책임을 본인이 질 거냐 그에 대해서도 좀 논란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제 저도 이제 그 질문을 했던 겁니다. 네. 실제로 정승윤 부위원장이 네. 사의를 표하면서 순직 과정까지 자기가 책임지겠다는데 저는 그 손을 상황이 떼야죠. 조사 대상이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오히려 가해자가 예. 그 진실을 규명하는 거에 대해서 실무 책임을 지겠다고 이야기하는 거나 말이 안 되고 예. 오히려 진실 규명이나 순직 과정에서의 조금 더 고인을 위한 과정 명예회복 과정이 되려고 하면 오히려 네. 정승윤 위원장은 빼야 된다. 예. 그건 말이 안 되는 거다. 이렇게 예.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유철환 위원장이 예. 실제로 정승윤 위원장은 실무에서 뺐다. 왜 그러냐면 사무처장을 예. 바꿨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면피를 했는데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물어봤습니다. 완전하게 손 뗀 거냐? 예. 그러니까 뭐 옆에서 지원하는 것처럼 얘기를 해서 예. 저희들이 이 부분은 오히려 정승윤 위원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마지막에 네. 그 진실을 왜곡하거나 오히려 지금 가족들이 처한 상황을 악용해서 네. 오히려 명예훼손 관련된 부분과 순직 처리 네. 이거와 진실 규명을 이렇게 구분시켜 가지고 정리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했던 겁니다. 아니 하루아침에 멀쩡하던 그 공직자의 가족이 파탄난 거예요. 갑자기 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고 엄마 혼자서 아이 둘을 책임져야 되는 네네. 상황이 돼버린 거고 이 가족의 뭐 생계도 생계지만 네네. 예 그리고 이분이 사실상 이제 뭐 3급이기 때문에 네네. 고위공직자에 포함이 되거든요. 예, 예. 그러면 정부가 책임 있게 도대체 그리고 이게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을 조사하다가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심각합니다. 수사도 예, 그러니까 예. 제대로 뭘 좀 무슨 그 백을 좀 가져와 가지고 조사해 본 것도 아니고 관계자들을 불러서 직접적으로 조사한 것도 아니고 명명백백하게 사실관계를 밝혀야 되는데 그걸 못한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이 사실 예. 고인이 가장 고통스러웠던 가장 부분입니다. 양심에 반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호소를 했다는 거잖아요. 본인의 조직이 예. 이렇게 지금 네. 한 사람 때문에 예. 무너지고 있는 거에 대한 자괴감이 굉장히 컸고요. 예. 그거에 그 상황에서 본인이 수뇌부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네. 그 종결 처리를 막지 못했다는 자괴감이 있는 거고 그 네. 심적인 고통이 있고 예. 그래서 주변에 예. 좀 부끄럽다, 참담하다. 예. 그리고 이런 상황이 이 압박에 대해서 자기가 정확하게 반대할 수 없었다. 예. 이런 그 심정을 토로를 한 거죠. 그러니까요. 예. 예. 그런데 국민의힘은 야당이 자꾸 반복적으로 자료 요구를 하고 그래서 이 숨진 간부의 업무가 가중된 거다. 네네. 그러니까 야당의 책임이다라고 주장을 그런 하고 물타기 있습니다. 때문에 어제 좀 소란했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갑질, 이야기라. 폭언 뭐 이런 게 있었다. 그러니까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 의원들의 갑질이나 폭언 이런 위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이분이 이런 선택을 한 거다라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말도 안 되는 근데 혹시 얘기죠. 유족들 만나셔서 얘기하셨을 때 어떤 얘기를 주로 좀 들으시고 계십니까? 이게 좀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네. 저희들 야당에서도 더 강하게 못했던 게 네. 유족 입장에서는 권익위 차원에서 예. 빨리 순직 절차를 진행을 하기를 원했던 게 좀 강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빨리 순직 처리를 그렇죠. 해달라. 정치적 공방으로 가게 되면은 예. 오히려 그게 더 더뎌지거나 그럴 수 안 있죠. 될지도 모른다는 이런 걱정들이 유족들이 있는 거예요. 남아 있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권익위 차원에서는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악용하는 게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있는 게 유족들이 저희들하고 소통하는 거에 대해서 조심스러워합니다. 예. 혹여라도 그렇죠. 뭐 어떤 불이익이 있을지 예. 모르니까 야당하고 접촉했다고 그렇죠. 이게 말이 됩니까? 피해자가 오히려 피해자가 당당하고 피해에 대해서 뭔가 요구를 하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발언하는 것 자체가 혹시라도 정부나 권익위에 밉보여서 그렇죠. 또 다른 어떤 불이익을 받지는 않을까라는 걱정과 두려움 때문에 야당 접촉하는 것도 제대로 네, 하기가 조심스러워하는 좀 거죠. 어렵고 이런 상황이라는 거잖아요. 그게 더 화나는 지점이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예, 이게 단순하게 예. 고인의 유족만의 문제가 아니라 예. 실제로 유족들이 이렇게 주눅들고 진실규명하는데도 답답함에도 목소리를 못 내는 상황, 이 네. 상황을 만든 이 정치권 특히 예. 권익위와 권익위 위에 있을 것으로 우리가 추측하고 있는 대통령실 예. 여기에 대해서 분노를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뭐 지인을 통해서 카카오톡 메시지가 여러 네. 가지가 좀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분이 사실은 이 사건 조사하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 그리고 이 김건희 여사 관련된 조사에 대해서 좀 제대로 조사가 마무리가 안 된 것 같다에 대한 우려나 걱정, 스트레스가 되게 많았다는 건데 이게 사실은 감추고 싶은 비밀이 더 있는 거 아닙니까? 다 드러나게 하면은 예. 생각보다도 많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예. 제가 볼 때는 예. 이게 일련의 과정이 예. 하나의 사안이 아니라 예. 권익위가 망가지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예. 복합적으로 예. 섞여서 이루어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예. 결국은 김건희 명품백 사건을 무마하는 과정에서 예. 다 섞여 들어간 거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신다면 어떤 게 다 섞여 있다고 봐야 됩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권익위에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첩을 하거나 네. 아니면 종결 처리하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의견들이 내부에서 강하게 있었죠. 있었는데 네. 이 종결 처리되는 과정을 예. 밀어붙이다 보니까 예. 그동안에 했던 권익위의 모든 업무 처리 시스템을 다 바꿔야 되는 거죠. 규정도 그래도 규정도 바꿔야 되는 거고 해석도 사람 바꿔야 때문에. 되고 예. 그러다 보니까 20년 동안 이 부패 방지를 방지요. 총괄했던 그 김 국장님 입장에서는 이 청렴 그다음에 부패 방지 예. 총괄 기구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걸 못 막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건 하나를 못 막은 게 아니라 예. 시스템이 무너지는 것을 못 막은 겁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사건을 아무것도 아닌 일로 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지난 했던 20년간 것들을 다 해왔던 바꿔야 대한민국의 부패 방지 업무를 예. 다
다 바꿔야 되는 기가 막힌 상황이 되니까 그렇죠. 네. 이거는 일개 비단 어떤 한 사건에 대해서 원포인트로 요거는 이렇게 처리하면 된다. 이게 2차원이 아니라 그렇죠.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청렴도나 공직사회의 기본적인 어떤 부패 방지 업무가 한순간에 완전히 무너진 거죠. 와르르 무너지게 됐다. 그래서 이제 이런 조롱들이 당연히 가능한 겁니다. 아, 그러면은 공치자 다 받아도 되겠네. 다 뇌물 주면 되겠네. 예, 그러니까 예. 이게 부패 시장을 네. 몇 조의 부패 시장을 열었다는 이런 조롱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도 나오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실제로 예. 업무 관련성을 예. 확인하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죠. 직무 관련성을. 예. 그리고 그게 실제 아니, 그래서, 부인한테 예. 줬을 경우에는 남편이 몰랐다거나 예. 아니면은 남편하고 직무하고 관련이 없다거나 할 경우에는 이 돈을 주고받는 이 청탁에 대한 증명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누구나 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니, 그래서 사실 최근에 추석 앞두고 기가 막힌 카드 뉴스가 네네. 권익위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그 직무 관련성이 없을 때는 100만 원까지는 줘도 된다, 네네. 받아도 된다 이런 거고 관계 없는 뭐 배우자나 친인척이나 이런 사람들은 제한이 없다. 무한정으로 네. 그냥 제한이 없게 받아도 된다. 이 부- 이게 근데 권익위 결정으로 된 건가요? 이 부분을 실제로 받아도 돼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확인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해보니까 네. 이런 것들이 그냥 원칙적으로 계속 카드 뉴스가 나온 건 맞습니다. 과거에도 이런 게 나왔었어요? 근데 시점이나 그 내용의 방향이 좀 달라요. 예전에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다들 청탁금지법이나 이해충돌 관련해서 궁금해하니까 예. 이것을 좀 드라이하게 설명하는 예. 느낌으로 다가갔던 거죠. 예. 그래서 이게 그냥 선물을 주고받는 것 자체가 무조건 이 법은 아니에요. 예. 법 규정상으로는 예. 이러이러한 구체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예. 이렇게 안내하는 건데 네. 지금은 그 시점과 그다음에 카드뉴스의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열어두는 것처럼 그래서 김건희 여사의 이 부분이 네. 아무 아무 문제가 없던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카드뉴스가 조금 작성된 예. 느낌이 있고요. 또 예. 하나는 가장 중요한 게 그날 카드뉴스가 나왔던 날짜예요. 네, 날짜? 예. 예. 그 21일 날이 예. 검찰이 종결 처리에 대해서 사건 종결을 하는 그걸 발표한 날입니다. 그래서 시점을 맞추는 의혹이 있습니다. 사건 종교 예. 사건을 그 무혐의,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무혐의 불기소 결정을 하는 날 그날 카드 뉴스가 나왔다. 그날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봤어요. 네. 그럼 예전에는 어떻게 나왔냐? 네. 추석 전 일주일 전에 그 카드 뉴스가 올라옵니다. 추석 전 일주일. 근데 지금은 한 달 전에 올라온 거예요. 시점이 안 맞아요. 네. 그것은 의도적으로 예. 이 시점에 맞춰가지고 빨리 털고 싶은 예. 그런 정치적 의도가 분명히 들어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카드 뉴스를 그냥 드라이하게 보면 예전에도 비슷한 내용이 네, 카드 네, 뉴스가 네. 있었다. 예. 그렇지만 지금 시점과 예. 카드 뉴스의 방향이 좀 다르다. 이것은 명확합니다. 근데 사실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이런 걸로도 얼마든지 처벌 수사 의지가 있었다면 이걸로 가능하죠. 처벌할 수 있었는데 이거 다 봐주고 오로지 원포인트로 청탁금지법상 배우자는 처벌 조항이 없으므로 외국인이 준 선물이어서 네네. 예, 대통령이 직무 관련성이 없고 그래서 신고 의무도 없으니 없다. 무혐의다. 이제 이렇게 종결 처분을 해버린 거예요. 네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들이 한창민 의원님이 받았다고 치면 이게 가능한 일이겠냐는 겁니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근데 사실상 사회적 특권 계급을 그냥 인정해버린 맞습니다. 검찰의 결정 수사 결과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건데. 당연하죠. 원래 법 규정이라는 게 예. 실질적으로 모든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담지 못하기 때문에 네. 법 적용에 대한 해석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이 부분은 넓게 해석을 해가지고 예. 실질적으로 이게 뇌물, 청탁, 그다음에 알선수재 쪽으로 충분히 가능하고 그게 안 된다고 하면은 관련법을 적용해서라도 충분히 수사가 가능한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털어버리기 위해서 지금 법 규정이나 해석도 축소하고 원래 없던 것들을 만들어내서 논리 구조를 만들어내서 사실 털어버린 거죠. 이거 그냥 넘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넘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거 종합특검법을 빨리 발의를 해야 되는데 네. 여당이 또 대통령실이 저렇게 껌껌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실의 벽을 지금 200석이 안 되기 때문에 국회 의지대로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8석의 정치력이 필요한 네. 이런 상황인데 제가 이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정승윤 부위원장은 왜 불참한 겁니까? 어제 상임위에.
왜 출석하지 않았습니까? 왜 불출석한 거예요? 세종에 있는 권익위 세종에서 네. 회의가 있다는 건데요. 저희가 볼 때는 회피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회의도 실제로 이제 직무대행 형식으로 해가지고 다른 네. 부위원장이 맡을 수 있는데 예. 오히려 지금 현 사무처장인 부위원장은 올라오고 예. 여기에 대해서 모든 질문을 받아야 되는 정승희 위원장이 네. 회의 주제를 이유로 빠진 겁니다. 근데 의원님 사실 조직 안에서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하다가 직무와 관련하여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고 한다면 조직 안에서 감찰도 하고요. 그게 뭐 검찰이 됐든 경찰이 됐든 그밖에 어떤 기구가 됐든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권익위는 그걸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강하게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실제로 그게 정확한 워딩으로 이제 예. 언론에도 이야기하고 어제도 발표한 게 유철한 위원장은 이건 급한 거 아니다. 네? 직접 급한 건 아니다. 순직 절차가 중요하기 때문에 유족을 지원하는 게 급하다. 이런 식으로 면피하면서 사실 조사는 지금 당장 급한 게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조직 내부에서 직접 조사를 지금 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문제 제기를 했던 거죠. 어떻게 순직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의 사실 조사는 기본인데 왜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느냐 이야기했더니 이 사실조사 관련해서는 제3의 기관에서 하는 거다. 인사혁신처에서 지금 순직 판정을 하기 때문에 네. 그런 식으로 떠넘긴 거죠. 그런데 저희들이 절차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알아본 바에는 예. 먼저 이 과정을 가려고 하면은 기초조사를 해야 기초조사를 되겠죠. 해서 넘겨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야 그걸 인사혁신처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맞습니다. 해당 기관에서 감찰을 통해서 기초사실관계. 그건 최혜병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 국방부의 조사본부에서 아니죠. 조사본부가 아니라 해병대 그 조사본부에서 수사단 해병대 이제 수사단에서 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을 해서 이첩을 한 거예요. 거죠. 8명의 임성근 포함해서 8명에 맞습니다. 대해서 혐의 사실이 있으니 입건을 해서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경찰에 넘긴 겁니다. 그러니까 판단에 대한 기초 자료나 근거를 정리해서 하는 게 사실 신청할 때도 이게 있어요. 상례죠. 예, 그 절차에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의지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매우 형식적으로 해서 진행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문제 제기를 하는 거고 이거와는 별개로 진상규명의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한 겁니다. 어제 정무위가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네네. 어제 사실은 뭐 여러 언론들이 다양한 그 상임위에 김문수 장관 청문회 때문에 환노위를 그렇죠. 포함해서 여러 그 상임위를 저희가 이제 걸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뜨거운 게 정무위였다. 그 김문수 후보자에 대해서는 너무 기가 막히니까 시청자들이 아예 안 봐버리는 그런 상황이 됐더라라는 이제 제가 후문을 들었는데. 어제 제가 오늘 아침 한겨레신문 사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팔짱을 딱 끼고 앉아서 웃는 표정이요. 그게 뭐 하하호 즐거워서 웃는 표정이 아니라 약간 비웃듯이 그렇게 그런 비쳤습니다. 표정이었습니다. 현장에서 그분의 표정과 태도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그 태도와 표정 때문에 한 번 또 소란이 있었는데요. 어제 계속 소란이 있었군요. 정무위가. 실제로 보면은 그 부분이 있어요. 약간의 웃상은 맞습니다. 그 김영석 관장 자체가 살짝 이렇게 웃는 표정의 얼굴에 기본이 있어요. 그런데 그날은 그걸 넘어서서 약간 더 표정 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거만한 자세 아니면은 이야기할 때마다 거기에 대해서 수긍하지 못한다는 듯이 약간 피식피식 이렇게 하고 표정 자체도 비웃는 것처럼 자꾸 변화되니까 처음에는 이제 천준호 의원부터 강하게 문제 제기를 했죠. 좀 웃음이 나오냐, 좀 질의하는데 지금 왜 이렇게 비웃냐 하면서 강하게 문제 제기를 했고 일제히 야당 의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질타를 했습니다. 아니 근데 그 윤석열 정부의 공직자들의 태도가 말이죠. 김태규 부위원장도 그렇고 말이죠. 차라리 이진숙 그 위원장은 꼿꼿하게 앉아있기라도 하는데 뭐 얼굴 긁고 비비고 딴 데 쳐다보고 조롱하는 듯한 태도로 발언하고 이게 국회 혹은 국민에 대한 무시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저는 인성까지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공직자가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게 기본적인 상례로서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본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된다고 하는 오만함과 거기에 깔려 있는 기본적인 인성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모든 태도가 그렇습니다. 특히나 정무적으로 좀 예민하게 봐야 될 사안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게 특히 더 두드러집니다. 1945년 광복을 인정하느냐, 관장 자격으로 발언해달라 말해달라라는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해서 관장 자격이라면 멘트하지 않겠다. 예스냐 노냐 뭐 그렇다. 그냥 말하지 않은 겁니다. 관장 자격으로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개인적으로는 말할 수 없지만 내가 독립기념관장이기 때문에 독립기념관장으로서 1945년 8월 15일을 광복으로 인정하는지 안 하는지, 1948년을 건국절이라고 주장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이걸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이 부분을 보면서 김영석 관장 자체가 본인도 지금 상황에 대한 판단도 흐려진 것 같아요. 네. 네. 왜 그러냐면 계속 비판과 공격과 사퇴 요구가 있다 보니까 네. 본인이 처음에는 이게 건국절에 대한 질문과 광복절에 대한 질문도 헷갈렸던 것 같아요. 김영석 왜 그러냐면 1945년은 당연히 광복절이잖아요. 예. 이거 너무 당연한 질문인데도 불구하고 노코멘트 하겠다가 나온 거예요. 당연히 광복절이죠. 그 사람들이 뉴라이트에서 얘기하는 것은 광복절은 맞는데 건국절로 이제 바꾸자고 하면서 논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건국절 논란과 광복절에 대한 용어에 대한 공격 때문에 노코멘트로 완전히 들어갔는데 저는 그때 상황에서 제가 느꼈던 것은 김영석 관장은 여기에서 어떤 답을 하더라도 논란에서 비켜갈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질문이 오더라도 답변을 잘 안 하는 상황으로 몰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아예 야당의 어떤 질문에도 관련해서는 답변을 하면 비판받을 것 같으니까 아예 말을 말자 이런 컨셉이었다는 거죠. 그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왜 이런 말을 했습니까? 저는 1919년 건국절 1948년 건국설, 그러니까 두 가지 건국설이 있는데 이 두 개 대립한 게 아니다. 1919년은 선언적 건국이고 1948년은 실질적 건국이다. 전형적인 물타기 전략으로 간 거죠. 왜 그러냐면 그게 외연상으로 보면 그럴싸하게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투쟁의 과정 자체가 건국의 과정이다 하면서 아니 근데 우리가 정부 수립을 이제 그 1919년 4월 11일 상해 임정에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이제 수립이 된 거고 그때 사실은 공화정의 가치를 처음 넣고 민주공화정의 가치를 가지고 대한제국과 다르게 새로운 정부를 설립한다 이런 취지였지 건국이라는 개념이 있지는 않았던 거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끊임없이 그 독립운동사를 전부 왜곡하거나 폄훼하면서 1948년 건국절을 이토록 주장을 할까 정말 답답합니다. 그들 입장에서는 이게 좌파의 투쟁 전략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자체가 임정부터 시작하고 독립운동 관련해서 이야기했던 그동안의 과정을 인정을 해버리면은 사실은 본인들이 얘기했던 박정희와 이승만 보수의 심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소위 건국과 독립의 주체가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수적인 전략에서 이승만을 띄우기 위해서는 실제로 이승만이 초대 대통령으로서 정부 수립을 한 이것을 실질적인 건국이라고 만들어내야 될 것 같다. 이런 판단에서 계속 강조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면은 해석이 안 돼요. 그 본인은 사퇴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이 아주 분명하던데요. 사실 이제 그 이종찬 광복회장을 비롯해서 독립운동 유공자들이 그만둘 때까지 계속 집회도 하고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최소한의 어떤 역사적 사실관계도 똑바로 국회에 나와서 발언을 못하는 분이 독립기념관장으로 계속 앉아있게 야당은 그냥 두고 보실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은 계속 강조를 했던 게 지금 임명됐고 본인은 자리를 지키려고 해도 절대로 그대로 두지 않겠다가 저희의 입장이고요. 실제로 오래 못 버티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만들 수 있습니까? 지금 어제도 저도 마찬가지고 계속 그 질문했어요. 강정의 장관은 태도가 좀 바뀌었습니다. 보훈부 장관. 예, 예. 보훈부 장관 같은 경우는 본인이 지금 절차 과정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지금 3배수 추천을 받은 것을 대통령한테 제청했을 뿐이다. 이렇게 면피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했던 게 그때까지는 몰랐다 하더라도 실제로 그 이후에 언론이나 아니면 오늘 현장에서 나온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통해서 친일의 문제나 독립기념관장으로서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이 있다고 하면은 해임을 요청하겠냐? 그러니까 자기도 지금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요청한 것은 그러면은 이것들이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규명이 되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해임 요청을 해서 이 독립기념관장이 이런 사람으로 해서 오염되지 않도록 해달라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좀 깊게 고민해야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강정의 보훈부 장관이 해임 처리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저희가 그렇게 하도록 계속 압박을 하고 그것이 오히려 재청권자로서의 책임 있는 모습이고 아니면은 당신도 똑같다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해야죠. 근데 임명은 대통령이 하지 않습니까? 강정희 장관이 무슨 권한이 있겠습니까? 해임 요청을 계속 하는 것 자체는 지금하고는 보훈부 장관이 하겠어요. 지금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저렇게 절차적으로는 강정희 장관에게 당신의 역할을 좀 하시라고 요구는 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결정은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절차를 밟아가지고 한들 윤 대통령이 뜻을 꺾을까라는 이렇게 엄청난 소란 속에서 지지율이 추락함에도 불구하고 버티고 있는 건데 버텨 이렇게 하는 거는 그 이종찬 광복회장의 진단대로 분석대로 이것은 김영석 관장 혼자만의 문제가 아닐 것이고 어떤 측면에서 보자면 거대한 어떤 음모와 계획이 있는 거 아니냐.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죠. 그러면은 결국 거대한 음모와 맞서 싸워야 되는데 맞서 싸우기 위해서는 너무 뻔하고 어려운 얘기지만 탄핵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이 계획의 설계자이고 지금 주재자인 대통령을 물러나게 하지 않으면은 임명권자가 해촉을 시키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보면 어제만 하더라도 그 김문수 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나와가지고 일제강점기 때 우리 선조들의 국적은 일본이었다라는 버젓이 그냥 아니 개인적으로 사석에서 하는 게 아니라 국회 출석해서 상임위 이게 역사의 기록이 되는 거거든요. 1000년 후에 2000년 후에 우리 그 후손들이 당시에 김문수라는 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일제강점기 때 우리 선조들의 국적이 일본이었다라고 주장을 했었어라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전혀 부끄러움 없이 그냥 발언을 합니다. 이진숙 후보자의 과거의 그런 뭐 발언들은 뭐 더 말할 필요도 없는 거고요. 김영석 관장의 이런 태도 이게 지금 딴 데서 그런 게 아니라 국회 출석해서 이렇게 국민 모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그냥 지켜보고 있어야 되는 거냐 국민들이.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상황을 그냥 저 사람들은 저런 생각인가 봐 라고 봐야 되는 거냐. 야당이 좀 무기력하다. 적극적으로 싸우고 있는 거냐. 이런 비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비판이 더 강해져야지 국회가 움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이브한가요? 의원님 직접 국회에 들어가 보시니까 의원들이 좀 열심히 안 싸웁니까? 제가 좀 여기서 뭐 동료 의원들을 비판하기는 그렇지만 나름대로 이제 전략이라고 생각을 이해를 하는데 이렇게 지금 거부권 정국이 계속 반복되고 실제로 이런 망언들이 버젓이 국회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버젓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너무 익숙해져 버린 건 아닌가 이런 걱정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상황을 좀 벗어나기 위해서는 한 발 더 나가는 어떤 행동 모색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주변 동료 의원들한테도 국민의 목소리가 더 높아지고 광장이 뜨거워져야 국회가 움직이거나 정치권이 움직이는 과거의 모습을 바꿔야 된다. 오히려 국민들은 어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지금 너무 힘든
그런 시절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국회가 너무 많은 것들을 좌고우면하지 말고 이 정도 심각하면은 이제는 탄핵 절차에 대해서 깊게 고민하고 행동할 시기가 아닌가. 말로만 탄핵 열차가 출발했다. 말로만 탄핵의 마일리지가 쌓이고 있다. 그다음에 스모킹 건이 조만간 나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보다는 좀 역동적으로 움직임으로써 사람들이 용기를 갖게 하는 게 국회의 역할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새 사람들이 그 정치 유튜버를 보고 싶어하지 않아 하세요. 정치 뉴스를 잘 소비하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난 총선에서 국민들은 정말 노력해서 범야권 192석이라는 그야말로 엄청나게 윤석열 정권을 그 심판을 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하나도 변할 생각이 없는 것이고요. 그에 맞서서 범야권이 똘똘 뭉쳐서 연대해서 뭔가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 딱히 그런 것 같지도 않다. 그러니까 에이 보면 뭐해. 그래서 아예 정치 뉴스를 소비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이게 저는 위험하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정치 뉴스를 더 적극적으로 소비하면서 지혜를 모아나가고 뭐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 때 국민들이 평화롭게 아주 민주적으로 세계 모범적으로 앞으로 이제 민주주의 배우려면 대한민국 가야 된다라고 서구에서 얘기할 정도의 그런 가치 있는 그런 이제 캠페인이나 운동이 필요한데 지금은 너무 좀 무기력해지고 있다. 그러려면 야권이 어떤 정치인들이 새로운 에너지를 국민들께 좀 신나고 경쾌하고 뭔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은 이런 새로운 환경과 조건을 만들어야 되는데 야권 정치인들도 별로 그런 것 같지 않다. 그냥 국회 안에서 여일하게 상임위 현장에서 그냥 대응하는 정도. 문제 제기하는 정도. 그런 정도에서 그리고 원내 내부에서 하는 것 그 이상으로 뭔가 역할이 없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조금 답답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비판을 지금 정치인 저를 비롯해서 국회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조금 더 되새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다들 분노하고 국회의원들도 분노하고 뭔가를 해야 된다. 그런 마음은 비슷할 겁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지금 생활전선에 있는 거와 이러한 책임을 정치적 책임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들은 행동이 달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올해가 지나기 전에 뭔가 변화를 모색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실제로 이재명 대표가 새로운 지도부로서 야권의 수장이 됐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고민하면서 민생하고 전혀 뭐 괴리돼 가지고 움직이는 거 아니거든요. 민생을 살리고 국민을 살리기 위해서는 실제로 탄핵이라는 이 엄중한 카드도 절실하게 고민하면서 그 선택지에 둬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정종권 님이 그 정종권 님인지는 모르겠는데 행동하라. 그리고 이제 신영만 님은 정말 뉴스 보기 싫어요. 보기 싫습니다. 이런 의견들을 정치에 신경 끄면 10년은 더 삽니다. 이런 의견들 좀 지켜보기만 하니까 그런 겁니다. 진짜 얘기 듣다 한심하다 국회 막 이런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또다시 의병을 조직해서 대통령은 항전의 의지를 가지라고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다시 또 그 1905년 을사늑약 1910년 그 국권 침탈 거기에 맞서서 했던 의병을 조직했던 것처럼 결국은 시민들이 또 다시 또 들고 일어서야 이 무도한 정치 질서를 바꿀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다들 참담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 시금치 한 단에 얼마인 줄 아세요? 시금치 한 단에 12,000원인가? 어제 경향신문 일면 머릿 기사로 나왔습니다. 3만 원입니다. 3만 원. 어제 경향신문 일면 톱 기사가 시금치 한 단에 3만 원. 4kg 10단 들어있는데 3만 1,000원에 거래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민생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정치인들이 현장을 가야 됩니다. 현장을 가서 그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이 분노에 그 좀 열망을 가지고 국회에 들어가서 정확하게 묻고 따지고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좀 만들어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100% 동의하고요. 저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다시 또 국민들이 의병을 조직하듯이 움직이게 하는 것은 정치인으로서는 부끄러운 일이다.
예,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오히려 아니 정치인들이 잘 싸우면 국민들이 의병할 일이 없습니다. 정규군으로서 그렇습니다. 편성을 잘 해놨으면 무기를 가지고 제대로 싸워야 그렇습니다. 된다. 그래야지 국민들은 전쟁이 있더라도 농사를 질 수 있다.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국민들이 먹고 살기 바쁜데 무슨 최혜병 특검법, 저 뉴라이트 건국절 이런데 무슨 관심이야? 대통령이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국민들은요. 그런데 가장 민감하게. 독도 문제 가장 민감하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정치가 어떻게 하는지 정치인들이 제대로 싸우고 있는지 보다가 아유 당신들 안 되겠어 하면 의병 조직해서 촛불 집회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 또 그 야당 의원들이 무기력해지고 이런 비판 평가를 또 받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 이야기는 꼭 하고 싶습니다. 지금은 광장을 지켜보지 마라. 왜 그러냐면 광장은 마지막에 결사항전을 하는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여론에 다 모든 것이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광장에 사람들이 아직 안 모이니까 시기가 아닌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보고요. 지금 탄핵에 대한 여론이 60%가 넘는 것들이 계속 이어져 오는 거 이것이 제대로 된 민심이고 이건 국회가 움직였을 경우에 그거에 대한 또 반작용이 있을 경우에 광장이 들끓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움직이지 않고 뭐 광장이 역동적으로 움직일 때 국회가 그런 것을 받아안는다. 벌써 민심은 딱 정리가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회가 움직여야지 광장도 뜨거워질 수 있다. 그래서 예전과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가을님께서 장 기자님 참 그렇네요. 또 국민이 나가야 할 건가 봐요. 이런 말씀 주셨고요. 정희님께서는 국회만 바라보고 있는 국민도 문제입니다. 국민도 움직여야 됩니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아이고 제도권에서 해결 못하면 민중봉기 또 해야지 뭐. 옳은 말씀. 의원들 말만 하지 마시고 행동하십시오. 전방위로 언론으로 국민들의 눈, 귀, 입 다 막아버리고 경제 파탄으로 아예 못하게 눌러버리니 점점점 이런 의견 주고 계십니다. 다들 그렇습니다. 근데 탄핵도 탄핵이지만 저는 보니까 국회 과방위가 아주 잘 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명하게 아주 그 원내 전략도 잘 싸워서 하고 있는데 저는 그런 좀 지혜롭게 싸우면서 뭔가 좀 정치의 효능감. 아 정치인들이 저렇게 하니까 다 뭔가 생각을 가지고 했네, 일이 되네. 그런 맛을 정치의 맛을 국민들께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길 수 있는 정치의 맛을 국민들께 줘야 되는 게 바로 정치인들의 몫이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면에서 최소한 1년 동안은 전 상임위를 야권에서 가져왔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방이나 운영이 법사위 같은 경우는 민주당의 의원들이 상임위원장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현안 질의나 청문회나 실질적으로 국민들의 답답한 것들을 진실을 드러내가는 과정 이러한 것들이 싸움이 가능한데 여러 가지 현안 특히나 이제 정무위도 똑같습니다. 지금 권익위 문제나 그 독립기념관 관련된 문제도 정무위 사안인데 실제로 회의가 안 열려요. 그리고 여야 간사 합의를 통해 가지고 회의를 열어야 되는데 상임위원장부터 여당의 간사가 그것을 딱 틀어막고 있기 때문에 진행이 안 돼서 다음 절차로 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답답한 게 이제 산자위도 마찬가지고 7개 상임위는 거의 막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민주당 의원들이나 야권의 의원들이 이러한 것들도 뚫어 나가기 위해서 더 함께 머리를 맞대고 모색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저는 분열이 상책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범야권이 정말 똘똘 뭉쳐서 맞습니다. 하나의 좀 단일 전선을 만들어서 아니 지금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세상에 어느 나라 공직자입니까? 어떻게 일제강점기 우리 선조들의 국적이 일본이라고 나와서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를 하고 세상에 독립기념관장이라는 사람이 1945년 8월 15일이 광복절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지 아니하고 이걸 우리 국민들이 봐야 됩니까? 세상에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의원님 2024년에 전 세계는 도대체 미래 먹거리 어떤 산업으로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미래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 이 지구의 끔찍한 환경과
이 문제들을 어떻게 돌파할 거냐,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어떻게 보장할 거냐, 뭐 좀 이따 후쿠시마 오염수 얘기도 하겠지만 정말 답답한 게 너무 그거예요. 이런 것들이 해야 될 이슈가 너무 많은데 지금 우리가 1905년, 1907년 군대 해산, 1910년 대한민국이 멸망하고 이런 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된다니까 얼마나 이게 답답한 일입니까? 사실은 이거에 단순하게 구한말에 맡겨가지고 지금 진도를 못 나가고 있어요. 윤석열 정권이 지금 무너뜨리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가 아니에요.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까지도 다 망가뜨리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계속 이야기했던 기후위기나 AI 혁명, 예. 그다음에 저출생, 지역 소멸 문제, 그다음에 노동의 재편 문제, 이런 것까지 모든 문제들이 지금 해야 될 일이 태산인데도 아무 이야기를 못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반윤석열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거에도 지금 심력을 소모하기 바쁘다 보니까 네. 이게 정치가 이렇게 여기에 멈춰 있어도 되는가 이런 좀 근본적인 고민도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네. 저희가 이렇게 뜨겁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동접이 계속 떨어지고. 예. 너무 이런 이야기가 오래 하면 안 됩니다. 네, 아니 근데 너무 이런 얘기를 해야 됩니다. 예, 지금 제가 보기에는 뭔가 싸움의 기술이 좀 필요하다. 네. 그리고 야권이 물론 더워서 뭐 그런 측면도 있고, 그 임기 시작하자마자부터 지금까지 쉬지 못하고 계속 달려온 측면도 있지만 뭔가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을 해야 되겠다. 그러지 않으면 국민들이 너무 사는 게 힘들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면에서 사실은 좀 걱정인 게 이제 네. 정기국회에 들어가고 네. 실제로 이제 국정감사 진행될 때 굉장히 역할 분담을 잘해서 현명하게 하지 않으면은 바로 이어지는 또 10월 재보선에 어정쩡하게 정치적인 균열이 일어날 수도 있어서 걱정입니다. 그렇겠어요. 예. 그러면 10월 달 재보선 앞두니까 9월부터는 또 선거 캠페인 준비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모든 당이.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 또 정치의 계절이 또 선거 국면으로 다가오고 정쟁만 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제가 우려스러운 게 그겁니다. 그래서 야권 같은 경우는 뭐 민주당을 또 마찬가지고 조국혁신당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당 차원에서의 고민은 있겠지만 큰 차원에서의 좀 연대 테이블도 같이 병행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런 제안을 좀 그 사회민주당이 하십시오. 네, 저는 항상 이재명 대표도 좀 만나고, 네, 조국 대표도 만나고 해서 좀 연대해서 같이 갑시다. 그런 얘기를 좀 적극적으로 작은 정당이 똘똘하게 하면 역할이 커지지 않겠습니까? 네, 더 그런 부분에서 좀 고민하고. 이재명 대표가 안 만나주나요? 아직은 제가 정치적 몸값이 크지는 않아서. 아니 그래도 뭐 자꾸 만나서 뭔가 만들고 모색하고 이게 정치 아닙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이재명 대표나 조국 대표에 대한 신뢰도 있고 아주 적극적인 소통은 아니더라도 지금까지 이어온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단순한 당리당략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정치의 변화 그리고 지금 국민들이 삶이 무너지고 있는 이 현실을 돌파하기 위한 굉장히 좋은 방안들을 같이 모색하지 않으면은 뭐 누군가는 작은 승리는 할 수 있겠지만 민주 진보 개혁 진영은 함께 죽는다. 이런 절박함으로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작은 당이 오히려 아주 기민하게 똘똘하게 새로운 아이디어를 왜냐하면 막 무겁지 않으니까요. 뭐 막 논의 과정이 복잡하지 않으니까 저는 작은 당일수록 새롭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내면서 좀 정치의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어갈 수 있는 새로운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기대가 좀 있는데 실제로 사회민주당 내부가 어떤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 좀 여쭤볼게요, 의원님. TMF. 이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어제까지 확인한 바로는 실제로 정부에서 이제 1억 6천의 공적 자금을 투자하는 거 외에 피해액 1억 2천 규모에 대한 정산 작업이 너무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관련해서 또 하나 저희가 걱정인 것은 이 안에 구성원으로 섞여 있는 노동자들에 대한 임금 체불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영배 씨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거기도 이제 구속도 안 됐던데.
기업 회생 절차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계속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생각보다도 더디게 움직이고 있다. 그게 좀 걱정이고 당장 며칠 새에 소소한 그 자금 유통이 안 됐을 경우에 무너지는 소상공인들도 많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거기에서 일했던 사람들도 일터가 없어지는 이런 일들이 지금 하루하루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도처에 피해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팀F 관계에서 일했던 뭐 셀러나 뭐 소비자뿐만 아니라 그 노동자들도 갑자기 일터를 잃게 되고 어느 날 갑자기 막 무슨 그 라이더 같은 일을 하셔야 되고 이직도 못 해요. 이직도 못 해요. 왜 그러냐면은 관련 업계 자체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어디로 어디로 가더라도 뽑지도 않아요. 뽑지도 않고. 이 노동자들의 생존은 누가 책임져야 돼요? 그래서 어제도 제가 이제 원래 질의가 계속 이어졌어야 되는데 지금 국민권익위하고 이것 때문에 그 다음에 있을 질의들이 이어지지 못했어요. 그래서 서면으로서 요청을 하고 TMF 얘기는 하지도 못했어요. 그렇죠. 세상에. 제대로 하지도 못했습니다.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이게 지금 사람들 먹고 사는 문제가 당장 지금 뭐 그 일터에서 쫓겨나가지고 생계가 안 되는 분들일 거 아닙니까? 여기서 뭐 얘기하기는 그런데 어제 혹시 방송 본 분들이 있는지 모르는지 이게 뒤에 현안 질의가 더 이상 이어지지 않아가지고 제가 강력하게 항의를 했었습니다. 12시가 되더라도 지금 할 게 너무 많다. 근데 지금 7시 전에 산회를 하면 어떡하냐. 그러면서 제가 강하게 항의했던 것이 실제로 해야 될 그 현안 질의들이 꽤 많고 거기에 대책을 요청을 하고 답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도 급하게 서면 질의로 요청을 하고 나갈 때 이제 금융위원장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챙겨달라. 그리고 다시 한번 연락드리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얘기한 상황입니다. 아니 지금 의원님이 읍소할 일이 아니라 의원님이 피감기관 관계자들 당신들 똑바로 자료 제출해라 이렇게 세게 말씀을 하셔야 돼요. 의원님이 읍소해야 되고 현안 질의를 꼭 갖다 주세요. 왜 제가 그렇게 했냐면은 현안 질의를 그때 했어야 되는데 산회가 되면서 못했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은 국회의 일부 책임이거든요. 불러놓고. 질의도 못하고. 질의도 안 하고 산회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항의를 했던 거고 그러기 때문에 서면 질의는 별도로 해서 강하게 이 대책을 추진해달라 그 이야기하는 거에 별개로 거기가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은 읍소라도 해야 된다. 안 움직이면은 안 되거든요. 지금 하루하루가 급하기 때문에. 큰일입니다. 지금 뭐 해야 될 일은 너무나 많은데 아니 근데 국회 과방위 같은 데는 12시까지 하다가 안 되면 차수 변경도 해서 새벽까지 이어서 하고 뭐 법사위도 그렇게 하는데 근데 정무위는 국민의힘 출신 국회의원이 하다 보니까 7시면 그냥 산회해버리고 그래서 윤한홍 위원장 그 뭐 친윤 핵심인 윤한홍 위원장한테도 강력하게 항의하고 실제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일하는 국회 한다고 얘기하겠느냐 하면서 부끄럽다고 막 이야기해서 약간 소란이 있었는데 일하실 때 깝깝하시겠습니다. 일을 좀 열심히 적극적으로 하시려고 하는데 오히려 또 이렇게 방해가 된다. 근데 어제 보니까 그 광복절 경축식 관련해서도 이종찬 광복회장에 대해서 여당 의원들이 계속 비판을 했네요. 권성동 의원은 자기 말 안 들어 기분 나쁘다고 광복절 논란을 일으키면서 친일 분자가 정권에서 암약한다. 갈라치기나 하면 되겠냐. 유영아 의원은 이종찬 회장이 저번 광복절에 불참하셔서 볼성 사나웠다. 이현승 의원은 광복회는 정치적 행동을 일삼아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 같다. 명백하게 법률 위반이므로 감사 대상이라고 보인다. 오히려 이게 적반하장 아닙니까? 완전한 적반하장이죠. 사실은 본인들도 좀 부끄럽긴 할 거예요. 내부로 내면으로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정부가 비판을 받고 있는 입장이다. 약간의 쉴드를 치는데 사실 이 논리 구조가 되게 유치합니다. 이게 정치적인 행위라고 하면은 광복회나 독립기념관 관련한 것은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광복회가 있는 것은 이런 잘못된 친일 문제나
독립과 광복에 대해서 왜곡된 이야기가 있을 때 그걸 바로잡기 위해서 행동하게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대통령이든 정치권이든 그걸 잘못했을 때는 이런 비판을 못하면은 광복회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걸 정치행위라고 하는 것은 예. 완전히 예. 잘못된 거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적반하장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게 만약에 거기서 선거운동을 하거나 정치인에 대한 지지선을 했거나 예. 이러면 문제가 돼요. 재앙군인회가 예전에 그래가지고 그렇죠. 징계를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예. 광복회에서 나왔던 이런 발언들은 네. 제의를 제대로 한 거다. 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네. 아유 참. 바라보는 정치인, 그러니까 현장에서 역할하는 정치인들이나 또 바라보는 시민들이나 다 똑같이 답답한 건 마찬가지다. 뭔가 좀 중심을 잡고 구체적으로 뭔가 이게 일이 되는 방식으로 가야 되는데 아니니까 답답하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창님 의원님 화이팅. 예, 응원이 많이 달리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방송 보시면서 의원님들 많이 나와서 좋다. 의사소통도 되고 이런 의견 주셨는데 저희가 예, 날마다 열심히 섭외해서 예, 현안과 관련해서 쟁점 상임위 의원님들 뭐가 좀 속속들이 알고 싶다 할 때는 편의점에 오셔서 상세하게 들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 국회의원들 많이 초대해서 인터뷰 모시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화병이 납니다. 예, 날씨도 더운데 예, 이런 말씀도 주셨습니다. 지구온난화 너무 심각하다 이런 의견도 주셨고요. 시금치를 자주 안 사 먹어서 엄청 비싸군요. 미친 가격 이렇게 예, 비판도 해주셨습니다. 냉면 한 그릇에 10,000원 넘어요.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함께 해주셔서 너무 네, 장 기자님 기자들도 문제 아닙니까? 기자로서 한마디 하시죠. 기자들도 문제죠. 언론 보도 제대로 해야 됩니다. 예, 지금 이 상황에서 그냥 그 중계 보도만 네. 하고 있어요. 뭐뭐라면 뭐뭐라고 했다. 이것은 보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예, 그리고 홍보성 기사들, 예, 정권에 무조건 아첨하는 그런 보도들 여러분들 걸러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취재 편의점을 적극적으로 여러분들께서 함께 해주시면 예, 더 좋은 언론 함께 만들 수 있다 이런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끝으로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막상 정치 현실에 들어가다 보니까 네. 국회는 생각보다도 더디게 움직입니다. 이런 답답함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변명하는 게 아니라 이런 균열을 더 강하게 내면서 국민들과 호흡하는 그런 국회를 만들어가는데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 답답하고 열불 나더라도 지치지 않고 건강 좀 잘 챙겨서 함께 빨리 윤석열 정권 빨리 종식하고 진짜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는 문을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유, 그래도 국회에서 무슨 친일을 미화하고 망언이 나오고 이러진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네네. 당부 말씀 끝으로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